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말 그대로 대격변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이다. 외신들도 이렇게 평가했죠. 2025년 11월 21일 두바이 에어쇼. 32년 공들인 인도 전투기가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3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전시관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UAE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는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으며 이집트는 100대 도입을 결정했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까지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동 균형을 맞출 수 없다. 도대체 한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문가조차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떨렸어요. 제 가슴팍까지 진동이 느껴졌죠. 거대한 화염 버섯구름이 두바이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태양을 가렸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7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고를 분석했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인도 테자스의 잔해가 모래 위로 쏟아지는 장면. 32년간의 피땀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수만 명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이제 새 주인을 찾을 것이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고요. 현재는 중동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토, 영국 국방성, 유럽 항공안전국에서 근무했죠. 전투기 성능평가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27년 동안 각국 공군의 도입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왔어요. 제 평가 한 줄이 수십억 달러 계약을 좌우합니다. 그날은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사흘째 날이었죠. 저는 VIP 분석석에 앉아 있었어요. 인도 테자스의 시범 비행을 관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자스. 인도가 32년 동안 온 국력을 쏟아부은 전투기죠. 인도 언론은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다.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데이터를 봤거든요. 엔진 출력 부족, 비행 제어 시스템 결함, 실전 배치 지연, 조종사들의 불만. 이 모든 게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륙 순간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테자스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았어요.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좌측으로 미세하게 기울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흔들렸습니다. 제어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에 싱크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가 먹통이다. 45초가 지났습니다. 테자스는 선의 기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각도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조종사가 의도한 움직임이 아니었죠. 기체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선형 추락이었어요. 테자스가 빙글빙글 돌며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조차 시도하지 못했어요.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120초.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락한다. 적에 떨어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178초. 쾅! 테자스가 지면과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화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폭발음이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죠.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불덩이가 된 기체, 사방으로 튀는 잔해,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 그리고 조종사의 죽음. 32년입니다. 인도가 테자스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이죠. 그게 고작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에어쇼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수만 명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기술적 파산이다. 제어 시스템 결함, 소프트웨어 오류, 안전장치 미작동.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인도 방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사고가 중동 전체의 판도를 뒤집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왜냐고요? 중동 국가들은 지금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모두가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 테자스가 이렇게 추락해버렸죠. 대체 누가 인도 전투기를 사겠습니까? 시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도 전시관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군 관계자들도 모두 떠나고 있었죠. 그런데 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시관이었습니다. KF-21.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죠.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건가? 사고 이후 두바이 에어쇼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인도 전시관은 말 그대로 유령의 집이 됐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북적거리던 그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자스 모형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죠. 인도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2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제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도 전시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시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방산 전문가들, 기자들 모두가 한국 부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다가 결국 저 역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전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KF-21 모형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거든요.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텔스 형상의 기체 라인, 쌍발 엔진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감이 느껴지는 외형이었죠. 저는 천천히 전시 패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KF-21 블록 3 계획, 스텔스 성능 강화, F-35급 성능의 80에서 90% 달성 목표, 가격은 절반 수준, 유지비는 미국 대비 50% 이하.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F-35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넘나들죠. 그런데 한국은 그 성능의 80에서 90%를 절반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겠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흥 모델이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UAE 공군 장교들이 한국 엔지니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도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VIP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UAE 고위 장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복도 모퉁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대화를 듣게 됐죠. 미국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F-35를 사려면 기술 접근도 제한되고 유지보수도 전부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게다가 납기도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 이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기술 이전이라. 이건 미국이 절대 해주지 않는 조건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 이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국의 방산 기술을 키우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한국 전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자료를 살펴봤어요. 기술 사양, 성능 데이터, 가격 비교표.
모든 걸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한국은 중동 시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성능, 빠른 납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말이죠.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국가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테자스 추락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염, 연기, 비명. 그리고 인도 방산의 붕괴.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한국 전시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너희는 정말로 중국 국가가 아니구나. 이틀 후, 저는 다시 두바이 에어쇼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KF-21의 시범 비행을 보기 위해서였죠. 테자스 사고 이후 에어쇼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러웠고 모든 시범 비행마다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관측할 준비를 마쳤죠. 한국 측은 특별 관측석을 마련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국 방산 분석가들과 군 관계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UAE 공군 장성, 사우디 국방부 인사, 카타르 대표단.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하늘에서 답을 말할 차례다. 오후 2시 정각 KF-21이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조화를 이룬 기체가 햇빛을 받으며 빛났어요. 스텔스 형상의 날렵한 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쌍안경을 들어 기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외형만 봐도 공기역학적 설계가 정교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의 낮은 굉음이 사막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테자스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소리였죠. KF-21이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기체가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나아갔고 이륙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흔들림도 불안정한 움직임도 없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 자연스러웠죠. 저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다. 저는 테자스의 이륙 장면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테자스는 이륙 직후부터 좌우로 흔들렸었죠. 하지만 KF-21은 달랐어요.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기체는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고도 3,000m, 5,000m, 8,000m.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동이 시작됐습니다. 급선회였죠. KF-21이 좌측으로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기체의 각도, 선의 반경, 속도 변화.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입력과 기체 반응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싱크가 정확했죠.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수직 상승 기동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가며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죠. 그 속도, 그 안정성.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각도에서 저 안정성이라니. 믿기 어렵군. 주변 관측석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UAE 장교 한 명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출력이면 실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사우디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스텔스 성능 시연이었어요. 한국 측은 레이더 반사 면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수치가 떴죠. KF-21의 RCS 값이 표시됐어요. F-35와 비교한 그래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RCS 감소율이 이 정도라고? F-35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었지만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울 만했어요.
한국이 스텔스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였죠.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저 가격에 저 성능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유지비까지 절반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그 반응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 던진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됐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였죠. KF-21이 착륙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착륙이었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바퀴를 댄 순간 관측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쳤어요. 전문가로서 저 비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자스와 KF-21을 비교했습니다. 테자스의 비명과 KF-21의 침묵. 테자스의 추락과 KF-21의 안정. 이 둘은 같은 카테고리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판도를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장. KF-21의 시범 비행 이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의심이 들었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제 직업적 습관 때문이었죠. 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오류를 만든다. 하늘 위에서의 멋진 비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따로 검증해야 했고 기술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측에 비공식 기술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 두바이 시내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4명의 기술진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곧바로 핵심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비행 제어 알고리즘 구조, 센서 융합 기술 수준, 소프트웨어 리던던시 시스템, 실전 배치 경험. 제가 준비한 질문은 25개였어요. 그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3중 백업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센서 통합, 0.01초 이하 신호 지연 제어, 모듈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든 설명이 구체적이었고 기술적으로 탄탄했습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회피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이건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검증하고 개선해온 기술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 대답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국은 이미 준비된 국가다. 하지만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일본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KF-21 스텔스 성능 과장, 기술 이전 실현 불가능, 실전 검증 부족. 이런 제목의 보고서들이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일부는 근거도 없는 주장들이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대부분이 추측과 억측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시범 비행, 제가 들은 기술 설명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건 음해였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왜곡된 자료들을 반박하고 있었어요. 동료 분석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한국을 방어하고 있었죠.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가? 27년 경력 동안 저는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만 받고 사실만 전달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실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만큼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한국에게 너무 많은 스텔스 기술을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 중동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문장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이 진짜 위협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증거였죠. UAE와 사우디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견제, 유럽의 음해, 중동의 러브콜, 일본의 질투. 모든 게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의 정치적 중심에 섰다. 압박과 기회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한국이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일주일 후 저는 제 호텔 방에서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들어온 극비 문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UAE와 한국의 협상 문건 일부가 유출된 겁니다. 완전한 문서는 아니었지만 핵심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죠. 계약 규모 22조 원,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계획. 이 모든 항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2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60억 달러였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UAE 공군 전력의 핵심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죠. 중동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중동 접선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확인해줬어요. 소문이 사실입니다. UAE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규모다. 중동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개발비 전액을 사우디가 부담하고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였죠. 저는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직협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거절했죠. 영국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했어요. 기술 공유,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한국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겁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엔 최소 수백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사우디는 그 돈을 기꺼이 내겠다고 한 거죠. 한국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몰리는 중심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가 한국 FA-50백대 도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공군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건 아프리카 시장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이집트 공군 장성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국 생산 공장을 방문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동화 라인 수준이 유럽과 동급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았어요. 속도도 빠르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그의 말투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UAE, 사우디, 이집트를 동시에 잡은 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신뢰,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 모든 게 만들어낸 결과였죠. 저는 유럽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죠. 신흥국, 검증 안 됨, 과장된 성능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을 더 이상 중국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관계자들의 평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거래가 빠르고 약속을 지킨다.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도 않고 유럽처럼 느리지도 않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선택받고 있는지 말이죠. 한편 인도와 중국, 이탈리아는 위기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 사고 이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중동 진출이 막혔고 이탈리아는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장의 여론이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축적의 힘이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쌓고 신뢰를 쌓고 경험을 쌓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내 시선은 존중을 넘어 경외로 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회는 항상 엄청난 부담과 함께 오는 법이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급반전을 시도한 겁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퇴출 위기에 몰렸던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10% 지분이라도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다. 공짜로 파트너를 하겠다는 헛된 희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발 초기에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기술 협력에도 소극적이었죠. 그러다가 KF-21이 성공하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편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고민이었어요.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폴란드. 모두 우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 자원 분산, 내부 정치적 부담. 한국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었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한숨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기회가 너무 커서 부담도 커진다. 이게 바로 강대국의 운명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된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UAE의 F-35 공급을 지연시키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동시에 한국에 간접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텔스 기술 이전, 선 넘지 마라.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미묘한 선 위에 서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너무 강해지면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이 줄타기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한국 산업계 내부에서 왔습니다. KF-21 블록 3 개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해외 생산 라인 구축.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산 부담, 인력 부족, 일정 압박. 한국 엔지니어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현장을 취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화됐다. 엔지니어들은 집에 갈 시간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기술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온다. 기술자들의 어깨에 세계가 올라타 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면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떠안은 건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압박을 버티고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모든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 방산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압박과 기회가 동시에 쏟아진다. 하지만 한국은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초 저는 중동 지인을 통해 극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UAE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KF-21로 간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UAE가 미국 F-35 대신 한국 KF-21을 공식 선택한 거죠. 계약 규모 22조 원,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공장 건설까지. 모든 게 확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단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역사다. UAE의 결단은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중동 군사 질서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비 전액을 사우디가 부담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죠. 저는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에 보낸 비공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귀중.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귀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파트너로서 귀국을 신뢰하며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한국에 퍼붓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중심의 직협이 사우디를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사우디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고 사우디는 그 신뢰에 수백억 달러로 화답한 겁니다.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의 제안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이건 제국의 선언이다. 사우디는 한국을 미래 방산의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집트가 한국 FA-50백대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는 겁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도 확정됐어요. 이집트는 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 전체 경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었죠. 저는 이집트 공군 장성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생산 라인을 직접 봤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유럽과 동급이었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았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하늘의 주인이 바뀌고 있었어요. 유럽과 중국 전투기는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방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이 유출된 겁니다. 한국 없이는 중동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견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중동 안보의 핵심 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방정식의 일부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국이 아니다.
변수도 아니다. 축이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의 테자스 추락, 한국 전시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KF-21의 완벽한 시범 비행, UAE 장교들의 대화, 사우디의 제안, 이집트의 결단.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판도를 바꾼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심이었던 세계 방산의 이원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 번째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중동의 선택, 아프리카의 결단, 유럽의 위기감, 미국의 인정. 모든 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과거의 잣대로 볼 수 없다. 한국은 세계 방산의 세 번째 축이다.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저는 창밖 두바이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을 한국 전투기가 날아다니게 될 겁니다. UAE의 하늘, 사우디의 하늘, 이집트의 하늘. 모두 한국의 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시장을 점령하지 않았다. 마음을 점령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이룬 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나의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신뢰 기반 패권. 미국은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술 접근 제한, 정치적 압박, 느린 납기. 중동 국가들은 지쳤어요. 유럽은 폐쇄적이었죠.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고 외부인을 배척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품질을 믿을 수 없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죠.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된 최초의 국가. 한국은 총알이 아니라 약속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중동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UAE는 KF-21 중심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기로 했어요.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로 미래까지 한국과 묶였죠.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동 군사 분석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중동의 하늘은 이제 한국 항공기가 지배할 것입니다. 10년 후면 미국 전투기보다 한국 전투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한국 물결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시장이 열렸어요. 폴란드를 통해 유럽 진출 교두보도 확보했죠. 한국 방산의 대륙 간 공급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 한국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지역마다 붉은 점을 찍었어요. 그 점들이 연결되며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문명권 확장이다. 저는 한국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을 생각했습니다. 밤샘 개발, 일정 압박, 기술적 난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테자스와 달리 안전성과 제어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건 그들의 피땀 덕분이었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피곤에 지친 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피로 썼다. 저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국가적 성취, 기술적 승리, 신뢰의 가치. 모든 게 한국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27년 경력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의 기준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이 분야의 방향을 결정할 나라다. 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다. 중동의 사막바람이 한국 전투기의 엔진음을 반기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지도 위에 한국의 색이 번져가고 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바이의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한국 전투기가 가를 겁니다. UAE의 하늘, 사우디의 하늘, 이집트의 하늘. 모두 한국의 날개 아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나는 너희를 과소평가했다. 용서해다오. 27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지만 한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다.